창밖은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거칠게 비명을 질렀다. 강남의 밤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였다. 하늘에서는 검은 물이 쏟아져 내렸고 번개는 밤의 장막을 찢으며 순간적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로운 실루엣으로 드러냈다. 그 순간의 섬광 속에서 최고급 라운지바 클라우드9의 통유리창은 거대한 수족관처럼 도시의 혼돈을 그 혼돈과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 안이서연은 칵테일 잔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광란이 아닌 바 안에 잔잔한 소란에 고정되어 있었다. 특별 수사팀의 검사로서 그녀는 늘 표적에 집중하도록 훈련받았다. 오늘 밤 그녀의 표적은 SJ그룹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쥐고 있다는 내부 고발자였다. 서연은 무알콜 모히토에 민트 잎을 빨대로 가볍게 지식이며 시간을 확인했다. 약속 시간에서 벌써 30분이 지났다. 초조함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의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딱 떨어지는 슬랙스는 화려한 이곳의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종류. 그때였다. 바의 묵직한 오크문이 거칠게 열리며 새로운 소음의 파도가 밀려 들어왔다. 재벌 3세들의 전형적인 무리가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등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민혁이 있었다.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의 존재감은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다. 오만함과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 같은 민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루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친구들이 아첨하는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그는 가장 비싼 샴페인을 주문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그녀는 자신을 향해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시선을 느꼈지만 무시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였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오만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가 혼자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마시고 있나 이 좋은 밤에. 그의 목소리는 알코올과 자신감에 절어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차가웠다. 감정의 동요 없이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처음으로 강민혁, 제 밤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서연의 대답은 건조하고 간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민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의 관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길게 가칠하긴 내가 누군지 몰라. 그가 거만하게 물었다. 마치 그의 얼굴이 신분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취미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친구들이 멀리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굴욕감에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테이블에 샴페인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몸을 숙였다. 당신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입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조용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나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서늘한 기운에 민혁은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민혁의 친구 중 하나가 취해서 비틀거리다 서연의 테이블로 돌진했다.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이 테이블과 부딪혔고 서연의 모히토 잔이 엎어지며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다. 차가운 감촉에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계획에 없던 소란이었다. 이문은 이미 실패했고 이제는 불필요한 마찰. 이런 죄송합니다. 친구가 어색하게 사과했지만 민혁은 상황을 장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가 처리해주지. 옷값은 얼마든지 물어줄 테니. 그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돈은 받고 싶지 않군요. 그녀는 이봐요. 잠깐만. 민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강압적이었다. 서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는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극도로 싫어했다. 손 놓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러나 민혁은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부 고발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강민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와 얽히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의 모든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폭풍으로 인한 정전이었다. 갑작스러운 어둠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공간을 채웠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민혁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팔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혼란 속에서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천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서연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녀의 통제력은 외부의 혼돈과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이름, 모를 감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이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녀의 차가움, 그녀의 당당함,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러지 마세요.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것은 경고라기보다는 지친 한숨에 가까웠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긴장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다. 그는 잡고 있던 팔을 놓는 대신 다른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기력을 잃었다. 창밖의 폭풍우는 마치 그녀의 내면을 대변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성과 감정, 과거와 현재, 그리고 눈앞에 이 위험한 남자.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밤 폭풍우는 밖에서.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익숙한 고요함 속에서 눈을 떴다.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눈부시게 펼쳐졌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질서와 부의 상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침대의 반대편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여자의 온기는 간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민혁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거친 폭풍우 어둠 속에서의 대화, 그리고 그의 통제력을 벗어났던 그 여자.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피식 웃었다. 어차피 하룻밤 상대에게 이름을 기억해주는 친절은 베풀지 않는 그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예상치 못한 그는 샤워를 하고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왔다. 자동화 시스템이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진한 커피를 내리며 무심코 벽에 걸린 거대한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배경소음처럼 흘러나왔다. 정치인들의 지루한 공방, 주식시장 동향. 모두 그와는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쯤 TV 화면에
속보라는 붉은 자막이 떴다.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바뀌었다.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오늘 오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 S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민혁의 손이 그의 눈이 TV 화면에 고정되었다. 익숙한 SJ그룹의 로고와 함께 검찰청 직원들이 본사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었다. 검찰은 SJ그룹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혁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또 시작이군. 그의 아버지 강태화 회장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었다. 변호사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연례 행사 같은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언론의 보도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았고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인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었다. 민혁은 마시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특수부의 칼잡이로 불리는 이서연 검사입니다. 그녀는 과거 여러 대기업 총수들을 법정에 세운 전력으로 유명하며 이번 수사 역시 그녀의 손에 SJ그룹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그리고 다음 순간 TV 화면 가득 한 여자의 증명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감정의 동요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매, 굳게 닫힌 입술. 그 얼굴은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민혁은 숨을 멈췄다. 화면 속의 여자는 이서연 검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어젯밤 그의 품에 안겨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이름이 어젯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당신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던 경고.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만남 자체가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 강민혁이 단 한 번도 여자에게 머리 숙여본 적 없는 그가 고작 검사년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이서연,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이름을 씹어 뱉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옆에 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들어 TV를 향해 던져버렸다. 쨍그랑 타는 파열음과 함께 수천만 원짜리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꺼져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져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을 서성였다. 이건 단순한 기업 수사가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SJ그룹과 이서연이라는 여자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는 그 전쟁의 가장 치욕스러운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물어뜯고 싶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야 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알아봐. 특별수사팀 이서연 검사.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사적인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서 전화를 끄는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의 분노를 비웃는 듯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끝났지만 이제 그의 인생에 진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모습.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서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 SJ그룹의 심장부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은 제국 그 자체였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최상층의 넓은 공간은 검은색 대리석과 짙은 마호가니, 원목으로 꾸며져 권위와 위압감을 발산했다. 강태환은 거대한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아들 강민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실망과 분노가 그래서 그 계집이 내 놈의 침대까지 기어 들어왔다 이 말인가. 강태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집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혁은 감히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의 분노는 아버지의 냉정한 분노 앞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무력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다. 폭풍우 치던 밤의 만남. 강태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 소리는 민혁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내 놈의 어리석음이 제국의 기둥을 좀먹게 둘 수는 없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질책보다 문제 해결에 대한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 계집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 작정하고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댄 자객이야. 그리고 내 놈은 그 칼날에 내 목을 스스로 가져다 댄 꼴이고.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걱정 마라. 쥐새끼 한 마리가 사자굴에 들어온다고 해서 사냥이 되는 것은 아니니. 밟아 죽이면. 같은 시각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수사 기록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공간은 강태환의 집무실과는 정반대로 오직 실용적인 물건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혼란을 애써 지우고 오직 수세만 집중하려 했다. 강민혁과의 일은 잊어야 할 실수였다. 감정은 사치였고 복수는. 그때 사무실 인터폰이 울렸다. 차장검사의 호출이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차장검사실로 향했다. 김진태 차장검사는 과거 강태환 회장의 후원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차를 권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이 검사 SJ그룹 수사 너무 의욕이 앞서는 거야. 암냐. 야. 김 차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운을 뗐다. 물론 이 검사의 열정과 능력을 믿지만 SJ그룹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야. 수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경제에 미칠 그것은 명백한 압력이었다. 충고의 탈을 쓴 협박. 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차장님, 저는 검사로서 제 직무를 다할 뿐입니다. 법 앞에서는 그 어떤 대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차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젊은 패기는 좋지만 때로는 현실과 타협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텅 빈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가 자신의 차로 다가가던 그때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분위기는 평범한 회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인상을 주었다. 강태환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한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샅샅이 이서연 검사님, 회장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다 하셔서 잠시 실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이 검사님의 부친 이정우 사장님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너무 이상이 높았던 게 흠이었지요. 과욕은 때로 비극을 부르는 법입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 서연의 몸이 굳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한 실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검사님. 더 이상 무모한 길을 가지 마시라는 회장님의 충고입니다. 혼자 사는 여자에게 밤길은 위험한 법이니까요. 그는 서연의 차 보닛 위에 작은 서류 봉투.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아침에 조깅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 그리고 어젯밤 강민혁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다. 강철 같던 그녀의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느낌에 그녀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다. 격렬한 구역질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달력을 확인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늘 규칙적이던 주기가 늦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덮쳤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결과를 기다렸다. 제발 아니기를.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기를. 마침내 그녀가 실눈을 떴을 때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나 있었다. 긍정, 임신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리는 눈동자.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원수의 핏줄, 강민혁의 아이였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화장실 바닥에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이서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손안에서 두 줄의 붉은 선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했다.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과의 싸움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심 깊은 심장 아래 원수의 핏줄이 자라나고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억울함을 알고 있었다. 강태환의 탐욕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명예회사 그리고 지허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 아이는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였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부끄러운 과거의 굴레를 물려줄 수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으로 직접 강태환의 제국을 다음 날 검찰청으로 출근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고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화이트보드 가득 SJ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지배구조가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수십 개의 계열사 수백 개 SJ그룹의 자금 세탁 통로는 기존에 알려진 금융계열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요. 서연이 펜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SJ 물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룹 내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물류 회사였다. 모든 현금성 자산과 불법 정치 자금은 가장 허술해 보이는 곳을 통해 움직입니다. 바로 여기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수사관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오늘 새벽 SJ 물류 본사와 관련 임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단 하나의 서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칼날이 될 겁니다. 서연의 선포에 수사팀의 분위 새벽 어스름이 채가시지 않은 시간,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 외곽의 SJ 물류 본사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서연은 가장 앞차에 앉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십수년을 마침내 차들이 SJ 물류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의 지시와 함께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출근하던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일부는 다급하게 서류를 파쇄하려 했지만 압수수색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회계팀, 재무팀, 그리고 사장실이 주요 타겟이었다. SJ 물류 사장은 뻔뻔한 얼굴로 우리 회사는 투명하게 경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업 탄압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회계장부를 닥치는 대로 확보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태환처럼 치밀한 자가 허술하게 흔적을 남겼을 리 없었다. 서연은 초조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직접 사장실을 샅샅이 살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이 벽에 걸린 거대한 세계 지도 뒤 그녀는 지도를 떼어냈다. 그 뒤에는 위장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이걸 여십시오. 그녀가 사장을 향해 명령했다.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그것은 공식적인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검은 돈의 흐름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이중 장부였다. 정적의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건네진 뇌물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SJ그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주물러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각 강태환 회장은 아침 식사를 하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SJ 물류 본사에서 압수된 박스들이 쉴 새 없이 실려 나가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태환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강민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협박과 감시가 그녀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 대담하고 거칠게 방역해왔다. 저 계집이 민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하지만 강태환은 그를 제지했다. 그의 눈은 TV 화면 속에서 수사팀을 지휘하는 이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기쁨이 아닌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강태환은 깨달았다.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그 어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혁이 초조하게 물었다. 강태환은 천천히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 섬뜩한 광채가 번뜩였다. 이제부터는 장난이 아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섬뜩했다. 이서연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 강태환의 분노는 SJ그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서연의 방역을 단순한 도발이 아닌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의 책임을 문제를 일으킨 아들에게 지우기로 결정했다. 강민혁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금부터 내 놈의 유일한 임무는 이서연이다. 강태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어라.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약점을 찾아내. 돈이든 남자든 과거의 치부든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서 내 앞에 가져와. 수단 강민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그것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방식으로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검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이서연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는 최고급 스포츠카에 기댄 채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하지만 막상 그녀가 나타났을 때 서연은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거기에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평온함이 민혁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봐. 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줄 수 있어. 원하는 액수를 말해. 그것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하지만 서연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혁 자씨, 당신의 그 천박한 세상에 나를 끼워 넣지 마세요. 뇌물 공여 및 수사 방해 시도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당신은 지금 잠재적 피의자일 뿐 저와 거래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길을 비키시죠. 그녀는 그를 한낱 범죄자 취급하며 지나쳐갔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부하 권력은 그녀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민혁은 본격적으로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의 정보원들을 고용해 이서연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학창시절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사법연수원도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녀의 삶은 그러던 중 그는 그녀의 가족사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10수년 전 파산한 IT 벤처기업 넥스트테크의 대표 이정우. 그것이 그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공식적인 파산 사유는 무리한 투자와 경영 실패. 하지만 민혁은 그 이면에 SJ그룹의 적대적 M&A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민혁은 처음으로 이서연의 집요함 뒤에 숨겨진 동기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그녀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녀에 대한 분노 외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독한 호기심이었다. 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거대한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서연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과 함께였다. 서연은 노인의 손을 잡고 무언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민혁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보았다. 그것은 얼음장 같은 검사의 얼굴이 아닌 그녀는 노인을 택시에 태워 보낸 후 지친 모습으로 밤거리에 섰다. 그때 민혁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그를 보고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지만 민혁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섞여 있지 않았다. 순수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정해 당신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단어지.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대답은 민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의. 그는 그 단어를 비웃으며 살아왔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의 마음속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를 파괴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명령과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자신의 본능이 충돌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아랫배를 상상했다. 그곳에 그의 아이가 이 모든 비극과 복수심 속에서 늦은 밤 민혁은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넥스트테크 인수 관련 파일을 찾고 있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그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서류철에는 십수년 전의 재무보고서와 감사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문서를 넘기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몇 중요한 수치들이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정우 대표의 그것은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에 거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아버지가 항상 말하던 정당한 승리가 사실은 추악한 조작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순간 민혁의 세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서연에 대한 그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복잡한 혼란과 미묘한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서연의 사무실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요새가 되었다. SJ 물류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는 암호로 가득한 미로와 같았다. 그녀와 수사팀은 수십 잔의 커피와 슬리플레스 나이츠에 의지해 암호를 해독하는 데 매달렸다. 그것은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장부에 적힌 수많은 가명과 차명 회사들. 그들은 복잡하게 얽혀 돈의 흐름을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끈질기게 자금의 출처와 종착지를 추적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익숙한 단어가 들어왔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그것은 단순한 프로젝트명이 아니었다. 십수년 전 언론에서 순간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이 현실의 서류 속에서 되살아나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 아래 오고 간 검은 돈의 기록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확인했다. 정확히 넥스트테크가 부도 처리되기 직전의 날짜들이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던 바로 사무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서연은 깊은 기억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10대 시절 그녀의 세상은 아버지 이전구가 전부였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꿈 많은 공학자이자 이상주의적인 경영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던 그의 넓은 등을 보며 행복했던 시절은 길지 않았다. SJ그룹이 넥스트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강태환은 언론을 이용해 넥스트테크의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아버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그의 얼굴에서는 어느 비오는 밤 어린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격렬한 언쟁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이자 회사의 재무이사였던 김진수 부장의 목소리였다. 형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SA에 회사를 넘기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절규했다. 자네마저 나를 배신하는 건가? 그것이 그녀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며칠 후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집에는 차 앞 딱지가 붙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서재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경영 실패를 비관한 자살로 기록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강태환의 탐욕과 최허연은 눈을 떴다.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책상 위 아버지의 사진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그녀의 숙명이자 존재 이유였다. 비밀 장부는 강태환의 범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경영 실패라는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그날의 진실을 김진수 부장.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졌다. 서연은 그가 강태환에게 매수되었거나 혹은 협박을 당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수사력을 동원해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고 주소지를 옮기며 자신의 과거를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서연은 마침내 그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다. 남해의 한적한 어촌 마을. 그는 김영철이라는 가명으로 작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서연은 수사관 대동 없이 홀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이것은 검사로서의 신분이 아닌 한 남자의 딸로서 진실을 구하는 여정이 작은 가게 안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늙고 초라해진 김진수가 손님 없는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연을 보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이 김진수 부장님 하고 불렀을 때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의 눈동자가 누구신데 사람 잘못 보셨소. 그가 더듬거리며 부인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이정우 사장님의 딸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김진수의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절망. 여긴 어떻게 나를 찾아오면 안 둬. 제발 그냥 가주시오. 그는 손을 내저으며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지도 그를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지 마세요. 부장님은 지난 10수년간 충분히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힘이 있었다. 저는 부장님을 처벌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김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낡은 낚시용품점 안에는 회한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진수는 지난 10수년간 자신을 짓눌러 온 죄책감의 무게를 마침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문장들은 종종 흐느낌으로 끊겼다. 이서연은 묵묵히 그의 고해성사를 들었다. 그것은 한 나약한 인간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강태환 회장은 악마였소. 김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 아들의 심장병 수술비를 빌미로 접근했지. 처음에는 회유였지만 내가 거절하자 곧바로 협박으로 바뀌었소. 아들 녀석과 아내의 사진을 내밀며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바다에 수장될 거라고 했소. 그의 눈에서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강태환은 김진수를 협박하여 넥스트테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게 했다. 있지도 않은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만들고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회사가 곧 부도날 것처럼 꾸몄다. 이정우 사장은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를 바로 세울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은 정구 형님은 마지막까지 나를 믿었어. 내가 배신자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김진수는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내가 그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내가 바로 살인자여. 서연은 차마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의 참회는 아버지의 명예를 세호연은 그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공식적인 진술서를 확보했다. 김진수는 이제 검찰의 보호를 받는 핵심 증인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권력의 잔인함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다. 강태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그녀 자신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 강태환은 이서연이 김진수를 찾아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선 섬뜩한 냉정함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닦아줄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이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제 그만 쥐새끼의 숨통을 끊어버려야겠다. 강태환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이서연에게 정보를 제공해 온 정보원 중 한 명을 매수해 그녀에게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대상은 도박빚에 시달리던 전직 기자 출신 정보 한 실장은 박동철에게 접근했다. 그는 박동철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박동철도 검은 돈의 유혹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강태환의 며칠 후 박동철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님, 드디어 결정적인 물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강태환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 원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놈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오늘 밤 단둘이서만 만나고 싶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의심을 품었다. 박동철의 행동이 평소와 달리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비자금 장부 원본이라는 미끼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성은 위험을 감수하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결국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에 버려진 창고였다. 서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하는 수사관 한 명에게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창고 안 박동철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스포츠 가방, 여기 이게 바로 그 장부입니다. 박동철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넸다. 검사님, 제 신변 보호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받아 들었다. 그녀가 가방의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창고에 굳게 닫혔던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개의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꼼짝마, 대검찰청 감찰부다. 고함 소리와 함께 10여 명의 감찰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장부가 아닌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박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 돈은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이서연 검사가 먼저 장부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감찰부 요원들은 서연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향해 겨눠진 카메라 렌즈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차갑고 단단하던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환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에 속수무책으로 걸려든 것이었다. 이서연 검사의 뇌물수수 현장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의의 화신, 추악한 이면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를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다. 대중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강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정보원 박동철의 얼굴과
차갑게 굳은 채 호송차로 향하는 이서연의 얼굴이 교차했다. 처음에는 통쾌함이 느껴졌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여자의 추락.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박동철의 연기는 어딘가 과장되어 보였고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조작된 서류들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민혁은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아버지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꼴 좋게 됐지 않느냐. 감히 내 제국에 이빨을 드러낸 암컷의 최후다. 강태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혁은 그런 아버님, 정말 아버님께서 꾸민 일이십니까?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환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내 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방법이 무엇이든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 계집은 끝났다. 그리고 너는 네가 저지를 뻔했던 실수를 강태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혁은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의 눈에 아버지가 방금 전까지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들어왔다. 홀린 듯 화면을 켠 그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창고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서연이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이 영상 속에서 한 실장은 감찰부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박동철은 동화방을 들고 안절부절 못하며 대사를 연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이서연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방역이 아니었다. 한 인간 그는 두 개의 갈림길에 섰다. 한쪽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아버지와 SJ그룹이라는 제국이었다. 침묵하면 그는 이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다른 한쪽 길에는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차가운 취조실에 갇혀 있을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제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민혁의 머릿속은 지옥처럼 들끓었다. 아버지에 대한 의리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어느새 자라난 이서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는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철없던 강민혁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차가운 취조실에서 감찰부 검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동료가 아닌 부패한 범죄자로 취급했다. 온갖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지만 서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완벽한 함정 속에서 섣부른 변명은 오직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검사로서의 직위 사무실, 그리고 명예까지도.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함정에 빠지기 직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충직한 부하 수사관에게 남겼던 밀봉된 봉투를 떠올렸다. 그것이 그녀의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던 강민혁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추악한 왕국에서 꼭두각시 왕자로 살 수 없었다. 그는 태블릿 PC의 영상 파일과 아버지가 박동철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몰래 복사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그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진실을 한참을 정처 없이 차를 몰던 그는 차를 세우고 대포폰을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이서연 검사님 팀에 한동훈 수사관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경계심 가득 민혁은 그의 말을 끊었다. 이서연 검사님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수사관은 익명의 제보자가 알려준 약속 장소에서 USB 하나를 넘겨받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서연 검사가 남긴 봉투를 뜯었다. 만약 내가 적의 함정에 빠진다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무기가 될 것이다. 한 수사관을 믿는다. 편지를 읽는 한 수사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곧바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그것은 강태환이 이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한 추악한 함정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다. 두 개의 증거. 과거의 진실과 현재의 조작. 같은 시각 대검찰청 특별 브리핑룸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환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채 변호인단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앉아있는 강민혁이 있었다. 잠시 후 이서연이 감찰부 직원들에게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의 죄인이 되어 있었다. 감찰부장이 단상에 올라 이서연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강태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 굳게 닫혔던 브리핑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동훈 수사관과 이서연의 변호인이 뛰어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은 조작입니다. 저희에겐 이서연 검사의 결백을 입증하고 이 사건의 배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장내 한 수사관은 망설임 없이 영상 파일을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했다. 화면에는 강태환의 비서실장과 박동철이 함정을 꾸미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돈가방을 주고받으며 대사를 맞추는 모습, 감찰부 직원들을 미리 매수하는 모습까지. 브리핑룸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박동철의 얼굴은 저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동철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한 수사관은 두 번째 증거를 공개했다. 김진수의 애절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강태환 회장은 제 가족을 협박하여 이정우 사장님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과거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뇌물수수 사건은 순식간에 SJ그룹의 총수가 벌인 희대의 살인교사 및 사건 조작 스캔들로 전환되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강태환의 얼굴을 향했다. 그가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이 모든 혐의를 벗은 이서연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더 이상 그녀는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정의의 칼을 쥔 검사 이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림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환에게 고정되었다. 지난 10수년간 저는 오직 오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저의 아버지와 같이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저는 피의자 강태환의 모든 죄를 묻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의 불꽃처럼 타올랐다. 계엄사 이서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뇌물공여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교사,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피의자 강태환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태환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브리핑룸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에 강태환에게 다가갔다. 강태환 씨, 당신을 방금 이서연 검사가 청구한 모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차가운 쇠붙이가 그의 손목에 채워 제국의 황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과거와의 결별이자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태환 회장의 구속은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은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철옹성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세상은 이서연 검사의 이름을 정의의 여신이라 칭하며 찬양했지만 정작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사건이 종결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가을날 서연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회사의 이름도 모두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십수년을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허무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검사로서의 사명감하지만 강태환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녀 역시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정의를 그녀가 손을 들어 살짝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를 감쌌다. 이 아이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을까? 원수의 핏줄이자 동시에 그녀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는 이 작은 생명. 그녀는 앞으로 이 아이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편 강민혁은 세상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룹의 모든 비리를 스스로 폭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고 SJ그룹의 모든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철없던 재벌 3세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몰락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속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이서연과 그리고 태어날 자신의 아이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이서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익숙하지만 낯선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민혁이었다. 몇 달 사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폭풍우 같았던 첫 만남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던 시간들. 그 모든 과거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흩어지는 듯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혁이었다. 잘 지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대답 대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버지와 제가 저지른 죄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니까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아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배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아이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돕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변했다.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며 그는 비로소 한 명의 어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해왔다. 복수심과 증오의 유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는 없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당신 말은 맞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을 바라보았다. 우리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해봐요. 사랑이나 용서 같은 건 아니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그것은 화해도 사랑의 약속도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민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서연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그들의 앞날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